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광구인 박웅현 씨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책은 도끼다. 그쵸. 이게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다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들 그런 얼어붙은 바다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있죠. 무뎌진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에 굳어버린 생각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얼어붙은 바다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복귀 사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도끼 사용법이라 재밌네요. 저자도 이 책을 쓴 이유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 책을 읽다가 자기 마음을 쿵 하고 울렸던 그 순간들, 그 울림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바로 그 울림.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머리로 읽는 독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독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도끼는 어떤 종류일지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도끼는 감성이라는 아주 예리한 날을 가졌습니다. 감성이요? 저자가 화가 이철수의 파나 한 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새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인데요. 네. 제목이 마음 쏟아지는구나 예요. 아, 제목만 들어도 뭔가 뭉클한데요? 그냥 새가 날아간다가 아니라 마음이 쏟아진다니. 그렇죠. 저자는 이 작품을 보고 과거의 한 강의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쳤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해요. 와. 그 보이는 그림 너머의 감동, 그 여백에 담긴 아름다움을 모두가 함께 느꼈던 거죠. 이 이철수 화가의 시선이 가진 특별함은요. 사과가 떨어졌다는 아주 평범한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네, 보통 우리는 이걸 보면 뭘 떠올리죠? 당연히 뉴턴의 만유인력이죠. 와, 중력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서구적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문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철수 화가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인력 때문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섭리, 순리를 받아들이는 거네요. 이게 바로 동양적 사유의 힘이죠.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누구 책임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네. 하지만 이철수의 시선은 그럴 때가 되었을 뿐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아, 세상 모든 일이 내 통제하에 있지는 않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 때를 기다리는 지혜에 가까운 거죠. 듣고 보니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사는구나 싶네요. 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호덕 선생이 엮은 아이들의 시집 나도 쓸모 있을 거를 소개하는데요. 아, 아이들 시요. 네, 시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할미꽃을 보고 쓴 시인데요. 네. 비가 얼마나 할미꽃을 때리는지 눈물을 막 흘린다. 와, 빗방울을 그냥 빗방울이 아니라 할미꽃이 흘리는 눈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걸 보고 아,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맺혀 있는 거야 라고 지식으로 설명하겠죠. 맞아요. 또 다른 아이는 물고기를 보고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 표현해요. 어른들은 아가미의 원리를 아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이는 그 현상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감성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식과 감성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예시네요.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줘요. 나이가 들수록 지식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감성이나 가능성은 오히려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아, 그거 참 슬픈 그래프네요. 지식을 얻는 대가로 세상을 처음 보는 듯한 그 경이로운 시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책 읽기가 필요한 겁니다. 일종의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는 훈련인 셈이죠. 훈련이요? 네, 이철수 화가의 글 중에 개가 짖어도 법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네,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도 부처님의 설법처럼 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점을 바꾸면 내 일생의 모든 소음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성이라는 도끼로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첫 번째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철수 화가나 아이들이 감성이라는 따뜻한 물로 얼음을 녹이려고 했다면 이번에 만나볼 김훈 작가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도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사실이라는 정으로 얼음을 그냥 깨부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김훈 작가의 글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집요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저자는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바로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 이 구절 읽으면서 저도 제 출퇴근길을 딱 떠올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매일 오가는 똑같은 길인데 자동차로 쌩하고 지나갈 때랑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걸어갈 때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운전할 땐 그냥 목적지까지의 길만 보이지만 걸을 땐 길가의 가게 간판, 보도블록 틈에 핀 작은 풀 같은 게 눈에 들어오죠. 김훈 작가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속도를 늦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는 그냥 현상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물의 본질, 즉 리듬을 발견해냅니다. 리듬이요? 네,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물리현상이 아니라 생명현상이고 역학이 아니라 리듬이다. 잠깐만요. 근데 거기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저자가 인용한 다른 구절을 보면 김훈 작가가 미나리를 발랄하고 선명하다고 묘사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김훈식 글쓰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수요? 네, 김훈의 글쓰기는 마치 아주 정밀한 다큐멘터리 카메라 같아요. 감성적인 배경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그냥 피사체를 집요하게 비추기만 하는 거죠. 그가 미나리를 발랄하다고 표현한 건 미나리의 형태, 색깔, 물기, 향 같은 객관적 속성들을 너무나 깊이 관찰한 나머지 그 모든 속성을 종합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단어가 바로 발랄하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쁘다나 향기롭다 같은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미나리라는 존재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적인 결론이 발랄하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적인 감상을 덧붙인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가장 정확한 명명, 이름을 붙여준 셈이죠. 와, 대단하네요. 네, 그는 주관을 개입시키는 대신에 독자가 스스로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 방식이 극대화된 작품이 바로 소설 화장입니다. 아, 화장. 저자는 이 소설을 객관적 사실 글쓰기의 최고봉이라고 극찬하죠. 주인공은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옆에서 마치 과학자처럼 관찰하듯 서술합니다. 네. 성기 주변에도 살이 빠져 치골이 가파르게 드러났고 까맣게 타들어가듯 말라붙어 있었다. 이런 문장들이요.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그렇죠. 슬펐다거나 가슴 아팠다는 식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건조하고 냉정한 사실의 나열이 오히려 독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 파는 겁니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슬픔의 한가운데 서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도끼가 가진 무서운 힘이군요. 네, 지금까지 감성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극단의 도끼를 봤는데 이번엔 또 전혀 다른 장비를 들고 나타난 작가네요. 알랭 드 보통. 네. 이 사람은 마치 현미경이나 뭐랄까 해부용 메스를 들고 나타난 것 같아요. 사랑 연구소장 같기도 하죠. 그는 사랑, 불안, 행복처럼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맞아요. 그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랑에 빠진다. 맞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그 설레는 순간이 사실은 상대의 몇 가지 단석, 예를 들면 눈빛이나 웃는 모습 같은 것만 보고 나머지 빈칸은 모조리 내 욕망과 판타지로 채워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데이팅 앱을 생각하면 정말 와닿는 분석이죠. 아, 그러네요. 사진 몇 장이랑 짧은 자기소개 글만 보고 온갖 상상을 다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드보통의 통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후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상대의 결점마저도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 현상까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 합리화하는 과정이요? 네, 상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다른 장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죠. 근데요, 사랑을 그렇게까지 해부하고 분석하면 오히려 낭만이나 설렘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게 내 욕망의 투사라고 생각하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드보통의 의도는 사랑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자유롭게 한다고요? 네. 사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나 신비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저런 사람에게만 끌릴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마법처럼 나타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시선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관점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아요. 불안이라는 책에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집 같은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질 거라는 행복행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메시지는 특히 SNS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조건들을 매일같이 보잖아요. 멋진 해외여행, 명품 가방, 근사한 레스토랑. 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 행복의 기준을 자꾸만 외부에 맞추게 되고요. 하지만 드보통은 그 레이스에서 당장 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남의 피드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 한 잔의 온기에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존 러스킨의 말도 인용되죠. 진정한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요. 맞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능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을 통해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결국 드보통의 분석이라는 도끼는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얼음을 깨고 내면의 선택과 발견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웅현 작가의 안외에 따라서 세 종류의 도끼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철수의 감성이라는 도끼, 김훈의 사실이라는 도끼, 그리고 알랭 드보통의 분석이라는 도끼. 스타일은 제각각이었지만 목표는 하나였네요. 그렇죠. 바로 다르게 보기를 통해 우리의 무뎌진 감각과 굳어버린 생각을 깨트리는 것. 네. 이 책을 덮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자의 마지막 당부예요. 몇 권을 읽었느냐,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권을 읽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쿵 하고 울리는 문장 하나를 건졌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도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뭘까요? 당신은 오늘 하루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이터처럼 처리하셨나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기문의 리듬을 발견하셨나요? 타인의 감정을 그냥 신비로운 것으로 남겨두셨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드보통처럼 어떤 욕망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들여다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작은 실험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네.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이 매일 쓰는 물건 하나를 골라보세요. 늘 쓰는 커피잔도 좋고 손에 쥔 스마트폰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걸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관찰해보는 거예요. 기문처럼요. 이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곡성과 무게를 가졌을까? 만졌을 때 어떤 감촉일까? 아이의 눈으로요.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릴 아주 특별하고 날카로운 도끼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